안녕하십니까, 김영재입니다. 제가 여기 타이틀 사진으로 가져온 게 제이미 다이먼 CEO하고요. 그리고 제이크 설리번, 이쪽 오른쪽은요, 국가안보보좌관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 이분 만나셨고,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이제 뭐 디폴트 대비해서 뭐 좀 방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뭐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고, 이 제이크 설리번 얘기는 제가 국채 발행하고 연관돼서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나스닥은 상승을 해가지고 좀 안심이 되는 그런 흐름이지만 S&P나 다우는 좀 불안불안하죠. 그래서 이 지역은행 팩웨스트가 이제 전저점까지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지역은행 안정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본격으로 이제 하락 추세 진입까지는 이 국채 보유한 그런 경우들이 이 지역은행에 좀 약점으로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노이즈 가능성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경기가 아무래도 좀 이제 반전이 되는 게 나타나야지 은행업도 좀 좋아지니까요. 이거는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지표가 잡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금리도 좀 잡히는 거 아니냐, 하락 쪽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어제 나온 PPI 지표를 보면 CPI하고 이어져서 괜찮게 나오고 있고, PPI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다음에 나올 CPI도 좀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제가 한 가지 여기다 표시한 거는 여기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2%에서 3% 사이로. 그럼 과연 앞으로도 계속 팍팍 내려갈까? 이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정체가 돼버린다라고 한다면 CPI가 안정되는 것도 정체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페드가 걱정하는 그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이게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세인트루이스 페드에서 자료 하나 내놓은 거, 이거 좀 우리가 좀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타이틀을 꺾였지만 더 광범위해진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표가, 이 푸른색 선이 2016년부터 19년의 그 항목별 이 인플레이션을 뜻한 것이고, 그리고 약간 분포도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빨간 선이 코비드-19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쪽 아래쪽이 이제 인플레이션이고, 요 옆이 이제 그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느냐, 여기 이제 쉐어라고 했으니까 비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0에서 5% 사이에 인플레이션을 차지하던 항목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여기 설명에 제가 빨갛게 표시한 거는 10% 넘는 18% 정도의 항목들은 마이너스 인플레이션도 여기 이쪽이요, 경험했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코비드-19 겪으면서 이제 1%도 안 되는 상황이다, 마이너스 그 인플레이션을 보이는 그런 항목들은요. 그리고 여기 이제 0에서 5%의 아까 이렇게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코비드-19을 지나가면서부터는 그런 이제 5%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40% 이상이 이쪽 0에서 10% 넘어가는 그런 분포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좀 0에서 5%에 집중됐었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항목들이 이렇게 좀 많이 퍼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좀 인플레이션율도 높게, 그리고 항목들도 여러 개가 이렇게 퍼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표시 말씀드린 게 광범위해졌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항목이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면은 이 인플레이션, 아까 이제 PPI가 쭉 내려온 그런 이후에 정체가 돼버린다라고 한다면 CPI 항목별로 그것들이 어느 항목이 갑자기 낮아진다, 이렇게 될 일도 없는 것이고, 다 같이 좀 낮아져야지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된다. 고착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지금 완전히 해결된 거 아니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위기급 인플레이션은 지나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30년물 국채 입찰, 이거는 좀 괜찮게 마무리됐습니다. 보면은
응찰률이 2.43배. 그래서 지난달보다 좋아지고 지난 분기보다도 좋아지고 해외 투자자 비중도 72%나 돼요. 그래서 지난달 4월보다 좋아지고 지난 분기보다도 좋아지고 그래서 훌륭하게 마무리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까 제이크 설리번 얘기를 왜 여기다 엮으냐면요. 중국이 자꾸 이탈하고 있었잖아요. 국채시장에서. 근데 이 두 분이 만나니까 왜 저런 결과가 나올까? 그리고 이번 주 3년물, 10년물, 30년물 다 좋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두 분이 만나서 우크라이나 얘기를 했다라고는 하는데 국채 얘기도 혹시 한 거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본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음모론적인 접근이죠, 이거는. 근데 이런 거는요, 재미있고 좀 그렇지만 영양가는 없죠. 돈 되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재미는 재미로 끝내고, 근데 이제 자주 만나라. 그래서 좀 싸우지들 말고 국채도 좀 중국 사주고 미국 국채도 해결해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 점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200 파생 상품 쪽 보면은 약간의 이제 하방을 보고 있는 변동성 매도 전략인데 이 콜 풋옵션 쪽을 다 매도하고 있는데 위클리 콜 풋옵션은 매도하면서 또 바깥쪽을 사주죠. 그리고 이 위클리 풋옵션 쪽을 놓고 보면은 아까 325에서 322 이 두 개를 가지고 스프레드 잡는 모습이 또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에는 아마도 322를 팔면서 또 320을 사주는 그런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깥쪽 계약수를 늘리고 있는 뭐 그런다 해서 꼭 폭락이 나타나는 건 아니라 이 위클리 꼭 잡을 때 초반에 꼭 이런 식으로 잡고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이 바깥에 거 청산을 하거나 뭐 이러거든요. 근데 어제는 바깥에 거 잡은 거 325까지도 좀 이렇게 수익을 내는 장중에 수익을 내고 뭐 막판에는 다 죽어버렸지만 그리고 제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327 풋은 되려 살아나가지고 2배 정도의 시세가 났잖아요. 근데 그건 2시 이후에 이제 중국 시장이 밀려가지고 나타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외의 상황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번 주말에 이렇게 좀 지나면서 다음 주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재료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또 지역은행 얘기나 또 미국 디폴트 얘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나올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매도를 하면서 바깥에 풋옵션을 사고 있는 모습은 약간 좀 주의하자.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는 좀 여유 있게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몰빵 투자 뭐 이런 거 하는 거라기보다는 좀 주의하자. 그리고 또 하나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달러 선물을 연이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지션이 이제 5만 계약이 넘었습니다. 누적으로. 그리고 국채 쪽은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국가 리스크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달러 선물 쪽 매수 들어오는 거 보면은 안전자산 선호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유동성은 악화될 수 있는 상황도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좀 주의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다음 주는 좀 주의하자. 그리고 5월 후반부는 좀 주의하자 이 말씀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5월 후반부 쪽, 그러니까 다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 단기물 국채 발행하고 맞물리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갑자기 뭐 일정상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의 디폴트 협상 이거 해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단기물 국채 입자라고 맞물려서 다다음 주가 좀 시끄러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까지는 많이 좀 주의해보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